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연아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지혜의 다락방과 그리고 고인사이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이번에 슬기로운 생로병사 이야기라고 하는 이 기획을 맡아서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팬데믹 시대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죽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강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팬데믹의 과거, 그리고 팬데믹의 현재, 팬데믹의 미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재앙을 맞아서 어떻게 지혜를 더 함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가꾸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팬데믹의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는 먼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그 짧은 과거가 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우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 작가가 쓴 붉은 죽음의 가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어느 도시에 사람들이 얼굴이 붉게 변하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을의 그 동네의 그 왕자가 자신의 성에 사람들을 격리를 시키고 이제 귀족들과 함께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즉, 이 전염병을 피해서 하나의 그 고립된 생활권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너무 심심하다 보니 가면 무도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 가면 무도회에 초청받은 어느 한 사람이 이 왕자를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왕자가 이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가면 쓴 사람을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7개의 방을 돌다가 맨 마지막 방에 이 가면을 쓴 초청객을 이제 벌을 주려고 했을 때 왕자가 오히려 쓰러지게 됩니다. 왕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은 왕자가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그 붉은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너무나 놀라서 이 가면을 쓴 이 초청객을 잡아서 정체를 확인하려고 가면을 벗겨보자 그 가면 밑에는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즉 죽음이 가면을 쓰고 아무리 그 피하려고 고립 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 왕자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감염 때 이 소설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시작되자 그 미국과 유럽의 억만장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섬을 그냥 하나 통째로 가지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섬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완전히 고립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온갖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행각을 벌였다는 그런 사실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주는 그런 의미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하나의 필연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죽음의 가면은 사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팬데믹으로 알려져 있었던 중세시대의 패스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렇지만 인류의 그 팬데믹이 패스트가 유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풍토병과 팬데믹 여러 그 전문가들이 용어가 나와서 이제 많이 혼동을 하실 것 같은데 풍토병은 감염이던 아니면 감염이 아니던 한 지역에 국한이 되어서 비교적 그 지역에 많이 발생을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병을 풍토병, 엔데믹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라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은 이런 지역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많은 환자와 사상자를 내는 그런 전염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풍토병이 됐다 하는 표현은 조금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팬데믹은 아마 그 이전에도 기록이 되기 이전에도 팬데믹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역사 기록에 남은 최초의 팬데믹은 아테네의 팬데믹이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일어났던 이 일은 원인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바이러스였을지 아니면 세균이었을지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당시 아테네 인구의 절반이 사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테네는 서구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아테네가 민주주의 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몇 년 동안 돈 다음에 아테네의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인들을 믿지를 않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회로 변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테네의 팬데믹 같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팬데믹이 오게 되면 그 한 사회의 모든 면이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테네의 팬데믹은 그 팬데믹이 지속되던 기간을 훨씬 뛰어넘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2년 차인데요. 이것이 언제 안정화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코로나의 영향은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옆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팬데믹인 패스트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인류가 만약에 먼 훗날에 지금 2021년, 20년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되돌아볼까 했을 때 혹시 기술 중독의 시대로 돌아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시작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우리를 구원을 해줄 거라고 바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의 과거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자생물학적인 지식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팬데믹과 지금 우리의 그 팬데믹에 대한 대처에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 1346년경에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패스트는 이때 당시는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균, 세균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한번 사신이 와서 마치 그 동네를 휩쓸어 가듯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다음에 또 다시 잠잠해져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또다시 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래서 이것을 마치 보이지 않는 사신이 와서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패스트가 8년 정도 지속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패스트는 쥐가 옮기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인데 코로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이렇게 해서 8년까지 유행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럽 인구의 많게는 3분의 1 정도까지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패스트가 유럽 사회를 크게 흔든 이후에 이제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마도 이제 많이 보신 그림일 텐데요. 중세 시대에 패스트를 치료하는 의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긴 옷으로 몸을 전체를 감싸고 그리고 장갑도 끼고 그리고 새 부리 모양의 좀 기괴한 이런 얼굴을 가리는 이런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부리가 이렇게 길게 나온 거는 냄새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많은 시신들이 썩어가는 냄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새부리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지금 코로나와 전선에서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많은 의료진들이 방역복의 모습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균의 개념도 몰랐고 이 병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특히 병이 많이 생기고 위험하다는 것 정도는 관찰을 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시의 그 7명의 여성 그리고 3명의 남성이 우리 좀 어디 피신해 있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한 성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격리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한 명이 이야기 하나씩 열흘 동안 100개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모아서 만든 것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전인데요. 이 이전의 문학은 오로지 신을 향한 문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카메론에는 굉장히 야한 이야기도 많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그 부패상을 조롱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카메론을 시작으로 비로소 인간 중심의 그런 문학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굉장히 일손이 귀해집니다. 일손이 귀해지고 상대적으로 식량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권이 함양이 되고 중세시대에 비해서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코로나 초기에 우리는 모두 집에 머무르시오, 자가격리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식료품도 갖다 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세시대나 현대의 역병이나 이 병이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은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근대로 와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코로나급의 팬데믹은 역시 1918년의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 신문은 1918년도 10월 며칠자에 실린 위스콘주의 그 신문인데요. 헤드라인을 보시면 1000명의 독감 환자가 메디슨에 발생했다. 학교를 닫고 극장도 닫았다. 이런 헤드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2019년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 2020년 초반의 그 미국 뉴욕에서도 똑같은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독감이 생겨서 학생도 등교를 이제 금지시키고 극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식당도 닫았죠. 그래서 그 뉴욕시의 그 화려한 거리들이 완전히 유령 도시처럼 변했죠. 그러니까 팬데믹의 초기 모습은 100년이 흘렀어도 역시 똑같습니다. 스페인 독감 당시에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던 모습인데요. 아주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이렇게 집단 시설에 이건 아마도 학교 강당 같은데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환자들을 모아놓고 치료를 했는데 지금도 우리 한때 체육관에다가 이 비중증 환자들을 모아놓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20년의 코로나의 사진이라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사진이죠. 중증도가 심한 분들은 역시 그때 당시에도 입원을 해야 했는데 지금처럼 음압 병상이나 이런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렇게 공기에서 이제 균이 전파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침상과 침상 사이에 이렇게 천으로 격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 환자들을 치료를 했고요. 정말 더 비슷한 모습은 사회의 모습입니다. 즉 스페인 독감을 치료하던 의료진의 모습, 패스트 시대나 현재의 코로나 시대나 크게 달라진 게 없죠. 이때 당시는 그래도 눈은 내놓고 있네요. 자, 이 긴 장사진을 친 이 줄은 식량 배급 이런 줄이 아닙니다. 이제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독감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는 그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국의 모습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이제 공공 마스크 해서 이제 마스크가 막 품귀되고 해가지고 약국 앞에서 줄을 길게 섰던 그 기억이 아마 생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1918년이나 2020년이나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줄을 서야 했던 모습 역시 변한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마스크를 쓰면서,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도 분명히 그때도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워낙 국민들이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없으나, 서양에서는 이 마스크를 안 쓰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오른쪽에 서 계신 여자분이 마스크를 안 쓸 거면 감옥에 가라, 이런 이 구호를 목에다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그 사회적인 압력이 이렇게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마스크 쓰기 싫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집회를 하겠다, 이런 모임도 있었습니다. 서구는 개인주의와 그리고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는 것을 국가가 함부로 강제를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마스크, 안티 마스크,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고요. 이때는 백신이 없었지만 아마 백신이 나왔으면 지금하고 똑같이 백신을 가지고 또 많은 공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그 CDC라고 하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스페인 독감 100주년을 기념을 하는 기념이랄까, 100주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팬데믹 독감에 우리가 잘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는 그런 웹페이지에 실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과 1년 후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는 팬데믹에 휘청거리게 되었죠. 그 많은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농담으로 제가 이제 다른 동료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점장이와 과학자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요즘은 좀 궁금하다. 용한 점장이는 어떤 사건을 예측을 할 때 구체적으로 몇 날 며칠 몇 시 이렇게 집으면 용한 점장이라고 하잖아요. 과학자들도 아주 옛날부터 모종의 그런 인수 공통 변이균이 전 세계에서 팬데믹을 일으켜서 굉장히 큰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런데 좀 이 과학자들이 전문성을 우리가 이렇게 높게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은 사실 한 해 후의 일 정도는 좀 예측을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나 봅니다. 자, 이제 오래전의 역사에서 2년 동안의 우리 코로나의 지난 시기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1월에 첫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종 감염을 많은 사람들이 중국 폐렴,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고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차이나 플루, 이렇게 아주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말은 이제 쓰지 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플루하고 해서 이 중국을 굉장히 좀 나쁘게 나쁜 이미지를 갖는 그런 발언들을 공석상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팬데믹이 결코 의료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의료가 차지하는 문제도 물론 이제 의료가 차지하는 영향도 상당 부분 있지만, 훨씬 더 큰 측면이 사회의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우한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가세를 해서 중국인을 입국을 금지하자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2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오미크론 변이까지 이제 겪고 나서 느낀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있죠.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고, 이 사람들 지금 현재의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국경을 닫고 완전히 통제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심지어는 전문가들까지 중국 국경을 폐쇄를 해야 한다 했고, 우리나라에서 1차, 2차, 3차 유행이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중국을 봉쇄를 안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 지금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나, 어쨌든 팬데믹이 정치와 만나면은 이제 이런 목소리도 나오게 됩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중국 혐오 발언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위기가 있었죠. 신천지나 이제 대구에서 집단 발생이 많이 늘어나고 했으나 몇 개월 지나 보니 우리나라는 감염자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단위로 나왔던 선진국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이것을 잘 관리를 했고, 감염자를 진단을 해서 동선 추적을 하고 접촉자를 또 분리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방역 시스템으로 환자 발생을 굉장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국민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했을 때 모든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마스크를 쓴 국가도 아마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방역 수칙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중국 입국 금지를 주장했던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인 주장에 이제 반하는 K방역 모델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들렸던 이야기가 코로나와의 전쟁, 코로나를 싸워 이기자, 이런 구호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분이 코로나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전쟁이 되면 이것은 나와 적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균을 적을 삼아서 기관총을 쏠 수는 없으니 누가 적이 돼야 할까요? 감염자가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천지 사태 때도 그랬고요. 이제 5월 달 경에 어떤 성소수자분이 유흥시설에서 이제 방역 수칙을 조금 어겼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선도 조금 속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자 전 사회가 이 성소수자 전체를 낙인을 찍고 이 사람들을 혐오를 하는 그런 발언을 쏟아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감염자는 피해자거든요. 피해자인데 이 당시에 코로나 감염된 분들은 피해자고, 내가 이 코로나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코로나의 그런 후유증으로 고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말도 못하고 가해자가 된 심정으로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어가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K방역, 그리고 코로나와의 전쟁, 싸워 이기자, 이런 구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는 혐오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면 때문에 이 팬데믹은 결코 의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방역으로 풀 수 있는 1차 방정식은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그림일 수는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필로제네틱 맵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변이 지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작게 올라가는 건 작은 변이, 그리고 크게 뛰는 거는 큰 변입니다. 그래서 보면 한 번 요게 계단이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크고 작은 변이가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진단이 되면 거기서 나온 균의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이제 변이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거를 추적을 해서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한 일인데, 보시면 놀라운 사실은 이게 코로나 초기 겨우 4개월 만에 보여준 변이 지도입니다. 몇 번의 변이가, 작은 변이들은
수없이 많은 변이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자연계의 뭐랄까요? 자연계를 그렇게 우리가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사실 많은 생물종 중에서는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인데요. 가장 그 구조가 간단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진짜 우리 미물이라고 무슨 이런 동물들도 이제 사람 아닌 거는 미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코로나는 미물이라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변이를 합니다. 변이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입장에서는 변이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의 이 놀라움에 대해서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변이 맵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백신에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구술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믿고 있었죠. 백신의 역할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물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돌파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백신이 1년 후에 개발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생긴 논란은 백신을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논란입니다. 백신을 맞는 경우에 확실하게 감염도 줄고 중증도도 줄어듭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임상시험에서 밝혀진 팩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부작용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런 많은 변이들이 생기면서 과연 이게 언제까지 유효할지, 델타나 오미크론 같은 변이는 아까 그 변이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뛰어넘는 큰 변이거든요. 이런 일이 오미크론으로 아마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변이가 되면 언제까지 백신이 유효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백신이 그때마다 이제 이 백신에 안 듣게 되면 새로운 백신을 또 개발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시킨다는 건 이것이야말로 정말 4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또 마스크를 잘 썼던 그런 과거력에 비춰서 백신도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맞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이제 3차 백신까지는 거의 전 국민 60%가 맞으셨죠. 그래서 잘 진행이 되었으나 서양에서는 이 백신을 가지고도 음모론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꼭 코로나 백신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는 특히 엔티백서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백신 예방주사를 맞히면 얘네들이 자폐증에 걸린다. 이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아이들에게 백신을 못 맞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 엔티백서들이 있는데요. 엔티백서들이 주장이 이제 황당한 것들이 많은 건 사실이나 이 사람들이 또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근거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백신은 어떤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조금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감수를 하고 팔을 걷고 주사를 맞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가 충돌을 하게 될 때에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백신 안에 칩이 들었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엔티백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이제 하도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니까 백신을 안 맞는 사람은 확실하게 손해를 주겠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하다가 말았죠. 이제 방역 패스, 이탈리아에서 이제 방역 패스를 처음 시행을 하자 대규모로 사람들이 광장에 쏟아져 나와서 항의 시위를 합니다.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 모습인데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는 의사라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을 부각을 하면서 이걸 맞지 않는 거를 의미가 없다, 맞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놀랍긴 한데요. 제가 감염내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이제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백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집단의 문제에서는 백신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과 맞는 사람 몇만 명을 놓고 이제 맞지 않는 쪽이 감염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중증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사망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 데이터들은 나와 있습니다. 집단으로 놓고 보면 백신을 맞은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망률도 적고 중증도도 적어지고. 그런데 이걸 개인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럼 나 백신 맞으면 부작용 없고 확실히 보호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시적인 집단의 통계의 문제지, 그 개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현대의학이 발전해 온 과정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가진 환자들을 수천 명을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임상 연구를 해서 그 집단에서, 그 병을 가진 수천 명의 환자에서 가장 최선의 치료를 도출을 하면 그 치료를 이제 개별적으로 그 병을 가진 개인들에게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을 해왔습니다. 물론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최상의 치료, 집단에서 밝혀진 최상의 치료이지만 나한테는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오미크론 변이 이전까지는 확실히 백신을 맞으시는 쪽이 감염이나 특히 중증으로 발전하는 확률은 줄어든다는 것이 명확하고요. 특히 해서 위험군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백신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젊은 분들의 경우에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젊은 분들은 코로나를 걸린다 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은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이제 훨씬 더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분들한테 노령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도 부작용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으시오. 공공선을 위해서 부작용을 감수하고 백신을 맞으시오. 이 말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공선을 생각을 하고 각자 도생으로 몰리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이 이야기를 모든 사회 성원에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코로나의 현재, 벌써 현재라고 하지만 2년 전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자꾸 이제 코로나하고 그 독감으로 비교를 해서, 코로나가 독감됐으니까 이제 독감으로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로나와 코로나와 그 독감의 그 사망률을 우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독감으로 간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독감의 일반적인 치명률은 0.8%였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이제 사망률이 높았는데, 코로나 초기에는 훨씬 더 고령층 사망률이 높았죠. 80세 이상은 8%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는 건 사실이고요. 젊은 층에서도 일반 독감보다 치명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거쳐서 델타 변이가 있고 오미크론 변이가 있는데, 이것은 WHO 이제 그래프인데요. 조금 이제 보시기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오렌지색이 발생 환자 수, 그리고 핑크색이 입원, 그리고 진한 보라색이 사망 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기 1차 감염 때는 다 이게 보정을 한 거여서, 이게 뭐 사망 수보다 그 감염 수보다 사망 수가 맞다, 이게 아니라 이게 분율로 해서 다 보정을 해서 겹쳐 보이게 하는 건데, 보시면 확실히 1차 감염 때는 중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보는 그 발생률에 비해서 사망률이나 입원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웨이브가 델타 웨이브인데, 이때는 보면 적어도 사망 커브나 중환자실 입원 커브가 그 발생 커브보다 위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 시작된 오미크론이 맨 오른쪽의 커브인데, 오렌지색, 발생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증도가 적어졌다고 하는 것은 확연하게
그 입원하는 환자 수, 핑크색 라인이나 그다음에 사망률, 보라색 라인이 훨씬 더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 변이도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봐야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방송을 찍는 시점이 2월 25일이기 때문에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더 확실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보더라도 이 오미크론이 중증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미크론이 그러면 독감하고 같은 급이냐? 자, 이것을 말하려면 또 우리가 좀 다른 종류의 사회적인 그런 합의와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이 2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을 3번을 다 맞으신 분은 뭐 계절 독감하고 비슷하다고도 알려져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아직은 조금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보다 높기는 한데, 그렇다면은 2배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독감이라고 인정해 줄 것인가? 우리가 이 오미크론 감염된 분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잘 받을 수는 있을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돼야 오미크론을 독감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유익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다음 오미크론이 마지막 변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변이는 틀림없이 훨씬 더 치명률이 낮아져서 이제 정말 독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가 독감보다 몇 퍼센트 치명률에 도달을 했을 때, 더 높을 때 우리는 독감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진 않은 상태죠. 코로나가 절대로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자영업자들 많으시고요.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참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나라죠. 그만큼 사회의 안전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국민소득은 높지만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이런 것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십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이런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참 마음이 아프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께서 코로나 1년차 겨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언제 학교를 다시 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도 중요하지만 한참 크는 나이 아이들이 1년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떤 여파가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코로나의 사회적인 함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레이트 베링턴에 3명의 역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코로나의 사망률만 생각하지 말고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하되 사회적인 함의를 생각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열어놔도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뭐 이제 비즈니스를 열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자, 그런 거였는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미국의 앤토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고위험군이 가족하고 이제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냐. 백신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나쁜 거는 초기에 방역을 엉망으로 했던 나라들, 브라질이나 미국 같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이걸 이용을 했습니다. 겉봐, 우리가 처음에 방역 열심히 안 한 거, 그거 다 이런 거 생각해서 한 거라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나라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에 지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선언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많이 퇴색을 했지만, 코로나의 이런 사회적인 함의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했어야 하는 문제이고요.
지금 작년 데이터죠. 작년 가을까지 코로나 사망 수가 500만 명이었습니다. 이 사망자 수는 1차, 2차 세계대전 사망자보다도 더 많은 수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우리가 좀 다른 사망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림이 작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암으로 사망하는 1년 사망하는 환자 숫자가 코로나 사망자 수의 2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망이 전 세계 1년 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결핵이나 이제 결핵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별로 뭐 해결된 문제로 생각하는 결핵이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죽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 사회적으로 의학적으로 발달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런 결핵과 같은 병도 이 코로나보다 이렇게 결코 이 경증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팬데믹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화는 한 10년쯤 전에 나온 컨태지언, 감염병에 대한 영화인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시 보니 재밌더라고요. 이제 어떤 모습들은 지금 코로나 때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고, 영화의 내용은 미국의 한 그 사업가가 중국을 방문을 해서 돌아왔는데 사업에서 출장해서 돌아오는 길에 뭔가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엌에서 돌아온 첫날 쓰러져서 이제 응급실로 옮겼지만 바로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한 원인은 모르나 이 사람에게서 나온 미지균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도시가 큰 혼란에 빠지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결국은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이 위험한 상황이 일단락되는 걸로 영화가 끝나는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그 커다란 불도우저가 남부 중국의 숲을 개간을 하는데 그 불도우저가 이 첫 장면에 나왔던 사업가가 일하는 그 회사의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가가 처음에 죽었던 그 사업가가 일하는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 숲을 개간을 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불도우저가 나무들을 밀어내자 그 나무에서 수없이 많은 박쥐들이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제 박쥐는 졸지에 집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박쥐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인근의 돼지 농장에 이제 그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돼지들하고 섞여서 살고 이 박쥐 몸에서 나온 배설물이 돼지에게 옮겨가면서 모종의 변이를 일으켜서 이것이 사람에게 이제 큰 치명률을 일으키는 그런 새로운 역병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이죠. 코로나도 그러고 이제 이 많은 병들이 이 박쥐 몸에 있는 병균에서 기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쥐 전 세계 서식지를 한번 살펴보면 빨강색으로 갈수록 이제 박쥐가 많이 사는 그런 곳인데 보면 추운 곳에서는 잘 안 살죠. 유럽이면은 남부 유럽에 많고 이제 아프리카 적도 근처, 특히 브라질 열대우림이 있는 이런 곳에 많은데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아마도 이 박쥐 서식지는 넓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맞물려서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는 사람이 또 서식지를 넓힙니다. 그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던 서식지를 밀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공장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야생동물들과 같이 섞여서 이제 많은 종류의 그런 인수 공통 감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박쥐를 다 죽일 수 있나요? 박쥐도 엄연한 생명이고 살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박쥐를 다 죽인들 또 다른 야생동물에서 나오는 균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우리 코로나의 전쟁, 코로나를 싸워서 이기자
이것이 이제는 다 퇴색한 구호입니다. 코로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제 우리 곁에서 아마도 중증도는 떨어지지만 영원히 변이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상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코로나와 싸워 이기자 했다면 인류는 이제 코로나에게 졌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강의의 마지막을 녹색평론의 그 고 김종철 선생님의 글로 마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 감사합니다.